네, 잘 쉬셨습니까? 절대 우위론과 그리고 비교 우위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지금부터 해서는 이 요소 부존 이론이라고 해서 요소 부존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 부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헥스와 올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고, 이런 그 요소 부족 이론의 근본적인 이 내용은 무역의 원인을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공급량의 차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의 차이는 국가 간 생산 요소의 가격 차이에서 비롯되며 생산 요소의 어떤 국가 간 가격 차이는 국가 간의 어떤 생산 요소의 공급량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이 공급량, 그러니까 부존량의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요소 부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렇게 풍부한 자본 풍부국은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제품이죠. 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노동이 풍부한 이 노동 풍부국은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 즉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대적 우위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자본이 이런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어떤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한다라는 게 이 바로 요소 부존 이론의 어떤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이 요소 부존 이론을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앞서 우리 예를 들었던 똑같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앞서 우리나라는 핸드폰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중국은 어때요? 신발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이라는 어떤 생산 요소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그죠? 노동력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 결과 싼 생산 요소인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신발 생산하는 데 있어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 비해서 훨씬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어쨌든 이런 그 삼성이 있고 그죠? 삼성이 어쨌든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고 하니까 중국에 비해서 이제 기술이 보다 좀 더 핸드폰이 앞서고 그 결과 기술이 많이 투입이 되는 이 기술 집약적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 집약적 그 제품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헥서와 올린 이론에 의하면 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제품의 생산에 자원을 집중해서 자본 집약적인 제품 수출하고 반면에 이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그 자원에 집중해서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비교 우위 이론의 리카르도와 그리고 이 요소 부존 이론인 이 헥서 이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약간은 좀 다른데요.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인 생산의 비가 차이가 생겨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이 헥서와 올리는 요소 부존 이론 생산 요소의 어떤 공급량 그리고 생산 요소의 어떤 국가별 부존량 그러니까 공급량에 의해서 생산 요소의 어떤 가격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에 생산비의 상대적 차이가 생겨서 무역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이제 의하면 헥서올린의 어떤 요소 부존 이론보다는 생산성 차이가 있는 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리카르도의 어떤 비교 우위 이론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나타납니다. 여기 그 요소 부존 이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의 중요한 생산 요소인 자본과 기술이 다 같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산업의 어떤 비교 우위가 미국 비해서 높다는 점을 이제 헥서 올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비교 우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도 뭐 GM이든 포드든 뭐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어떤 도요타나 뭐 이런 자동차 캠리 이런 차들은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 부전 이론으로서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훨씬 더 현재로서는 더 비중을 두고 지금 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요소 부전 이론 다음에 이 레온티프의 역설이라고 하는 또 이론이 있는데요. 이 레온티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 미국 경제학자는 위에 이 헥사올린의 요소 부존 이론, 이 실제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미국 수출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의 어떤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이라고 하면 자본을 그 노동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헥사올린의 요소 부존이에 맞다면 미국의 어떤 수출 산업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본을 노동으로 나눈 노동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또 수입 산업은 미국은 노동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자본을 노동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일단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해보니 미국의 수출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수출 산업의 비율이 오히려 수입 대체 산업보다 낮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즉 헥사올린의 어떤 요소 부존 이론을 미국의 수출 산업과 수입 산업의 수입 대체 산업에 적용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 농산물 수출이 많았었거든요. 농산물. 그리고 또한 미국의 수입 제품 중에는 광산물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이 노동 집약적인 이 산업이고 광산물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역설적인 결과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무역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휴먼 캐피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노동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하된 자본의 가치에 따라 인적 자본, 즉 자본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미국의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농업은 자본 집약적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농민들은 이 광활한 땅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농사가 자본이 투하된 농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의 이 농업은 사실 노동 집약적이라기보다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농업의 어떤 생산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로자들이 이 교육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새로운 장비나 또 기술을 도움을 받게 되면 이 근로자들에게 또 많은 자본이 투하된 것이고 따라서 생산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이 노동력의 인적 자본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적 자본 이론의 어떤 핵심이고요. 또 그 레오모티프의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국엔 새로운 신제품 산업이 강하며 또 신제품 산업은 이제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때요?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처음에 근데 이제 이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핸드메이드나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이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노동 집약적이 되고
따라서 미국이 이런 신제품을 수출하는 초기에는 노동의 어떤 그 비율이 높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신제품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보다 많은 자본이 투하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시스템, 생산 시스템이 마련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자본 집약적 산업의 형태로 탈바꿈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신제품을 초기에 수출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자본 집약적이라보다는 오히려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레온티프의 역선적인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 설명 방법도 있습니다. 처럼 이 내용도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이라든지 그 연구를 재검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이 아카데미컬한 학문적인 어떤 탐구, 탐색, 연구에서 계속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레온티프가 이런 역설을 하기 전에 우리 요소 부존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 요소 부존 이론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쪽에서 노동 집약 산업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더 많은 쪽에서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 발달한다라는, 그리고 그걸, 무역으로 서로 전체 총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늘린다라는 이론인데, 이런 그 요소 부존 이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이 레온티프의 역설에 있어서도 역설적인 결과도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그 요소 부존 이론의 어떤 실증적으로 이런 무역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자 이 1960년대 지금 현재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우리 1960년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그 이론들이 막 활발하게 왜냐면 이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무역이라든지 자유무역 이런 논리들이 이제 미국과 또 유럽 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60년대와 이 197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무역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새로운 설명 방법으로 이 스테픈 린더라고 하는 이 학자가 생산이나 공급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계속 이 생산 쪽을 봤었잖아요. 생산을 잘하고 그걸 통한 공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보통 우리 경제가 보면 생산과 공급 곡선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이제 저도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산 곡선 있고 그에 대한 이 수요 이 공급 곡선이 있으면 여기 만나는 여기가 절대치라는 거잖아요. 생산과 수요가 만나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생산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죠? 값은 더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져서, 생산,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인데, 이게 불안정하게 되면 이 갭만큼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만큼이 또 생산이 많아지고 공급이 예를 들면, 여기 오면 생산이 많고 공급이 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갭에, 가격 차이를 맞추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여기 이제 생산과 수요 곡선인 것처럼 어쨌든 생산과 소비는 항상 맞닿아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 무역 성상을 생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 측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 현상을 지만 이렇게 주로 설명했지만 이제 선진국과 선진국, 후진국과 후진국처럼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보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통적인 무역 이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현상을 공급 생산 측면에서 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실제 이 무역들은
이 선진국과 선진국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이 중복 수요 이론은 이 앞서 했던 이 이론들과는 달리 수요 측면에서 무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어떤 소득 수준, 그리고 수요 구조, 또 소비자가 기호가 비슷한 이런 국가끼리 무역이 많이 발생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예를 들면서 이 린더는 어떤 제조업에서의 무역은 생산비보다 양국 간 어떤 제품 수요의 유사성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 학자인 린더에 의하면 이런 그 양국 간의 소득 수준의 유사성은 어떤 제품 수요와 또 요구되는 수준의 유사성을 낳게 되고, 또 양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런 국내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을 타국에서 수출하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면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 바로 인접한 국가이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미국이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와 또 요구하는 수준도 비슷하여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생산한 제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양국 간의 어떤 무역이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 물론 전 국민이 생산하고 사용하겠지만 컴퓨터 인근 제품이나 IT 기술이 발달하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더 많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변국가, 아프리카에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이렇게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접한 국가 또는 이 수준이 비슷한 국가끼리 더 많이, 이렇게 교육이 활발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린더의, 중복 수요 이론은 어떤 정통적인 생산비 위주의 무역이라는 매우 다르게, 전통적 무역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무역이 주로, 소득 수준 및 또 산업화 수준, 또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어떤 국가 간에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무역의 많은 부분은 비슷한 또는 약간 차별화된 제품들을 서로 교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본질적으로 보면 이 동일한 제품들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이 산업 내 무역, 인트라-인더스트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 내 무역이 국제 무역의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린더 학자의 무역 이론은 이런 공급 측 요인만을 강조한 기존의 무역 이론보다는 좀 더 이 수요까지도 고려한 무역 이론을 좀 더 폭넓게 발전시켰다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인데요.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에 있는 레이몬드 버논이라고 하는 교수가 1966년에 무역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법으로 국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제 기존의 전통 무역 이론에서는 또 벗어나서 요소 구조보다도 더 제품에 집중해서 무역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제품 수명 주기와 또 무역 및 해외 투자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많은 제품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로 S컵을 그립니다. 프로덕이 이쪽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생산을 의미하는 생산량.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죠.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된 제품에 있어서의 제품들은 크게 종류도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생산할 때는 아이폰이 처음에 시작을 했죠. 애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이 따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 간의 경쟁이 있고 또 제품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제품의 수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레디컬 해서 급진적인 이제 혁신들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생산하다가 점점점 생산량이 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 급격하게 꺾이는, 이 기울기가 심해지는 이 정도가, 심해질 요때가 보면,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도미넌트 디자인. 그러니까, 지배적 디자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배적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생기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자도 줄게 되고요. 뭐 1위 독식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1, 2위가 거의 시장을 다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때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냐 하면 점진적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품 혁신이 주로 일어났다면 여기는 뭐가 일어날까요? 생산 혁신이 일어납니다. 생산에서. 그래서 요 그래프 곡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품의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제품의 수명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제품의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면서 이 생산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두면 좀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 이쯤 됐을 때 또 새로운, 지금 폴더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폴더폰이 그때보다는 또 새로운 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겠죠. 또 이건 기술 혁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S커브, 그러니까 거의 S자 형태를 그린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S커브라고 하는데, 이 S커브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PLC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어로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대변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띠어리인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라고 합니다. 요 국제 수명주기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도입기, 말씀드렸던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입기는 이런 제품에 대한 최초로 개발한 선진국에서 생산을 일어나고 또 후발 선진국에서 먼저 수출하게 되는, 그리고 성장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후발 선진국의 제품들이 생산하게 되면 후발 선진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후발 선진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국제 제품 수명주기에 어떤 단계별 변화를 보면 성숙기에는 생산비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개도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서 개도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또 본국으로 타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섬유 봉제 산업들이 다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 개도국으로 간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있는 값싼 좀 더 저렴한 우리나라보다는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좀 더 낮죠. 우리가 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생산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가 노동 3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노동, 또 토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토지는 그 나라가 훨씬 더 국내랑 또 미국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그 생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제품에 대한 이런 그 단계를 변화를 보면 이렇게 발전을 거치게 되고요. 또 마지막 쇠퇴기에는 제품을 최초 개발한 선진국 기업은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후발 개도국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공급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S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쇠퇴한다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 A 그래프인데요. 미국 등 이제 선진 개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보라색 곡선이 생산 곡선입니다. 생산 곡선. 이렇게 생산이 되어서 나중에 쇠퇴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생산량이고요. 여기는 이제 타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선진국 내에서 소비는 어때요?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이 소비가 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 뭐 얼리 어댑터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미비할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 이론은 또 여러분들 혹시 정지부표를 그리고요. 제품이 처음에 이루어지면 생산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을 해서 보는데, 처음엔 여기에는 이제 이 얼리 어댑터들이 주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산자 분류별도 보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리 어답터들이 제일 먼저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얼리 어답터들 이후에 어때요? 모저리티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 뭐 캐즘이라고 해서 데스밸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잘 넘어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모저리티, 그러니까 주요 소비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주요 소비 계층에 있어서도 이렇게 또 세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레거라고 해서 거의 이제 이 제품이 신제품이 아니라 신제품이 시장에서 이렇게 거의 완숙되었,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뭐 안전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소비하는 사람들, 약간 좀 그 뭐 연세가 좀 있고 한 그런 층입니다. 요 소비자 계층에 대한 이론도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어떤 소비층들도 그 층들만의 어떤 특성과 개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층을 공략하느냐, 물론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창업에 있어서 신제품이 나오면 이 얼리 어답터들이 아니라 이 모조리티의 이 소비자들, 그래서 이 얼리 모조리티를 지나 뭐 레이트 모조리티나 그리고 뭐 레거들, 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층들을 공략하고 이 층에서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에 이 소비 패턴이나 특성들이 어떤지는 한번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제제품 수명주기 모델을 보면 생산과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그 어댑터들을 지나서 모조리티를 지나고 그러니까 모조리티 두 개로 나누는데 얼리 모조리티 그리고 뭐 레인 모조리티까지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레거까지 다 써더라도 실제로 생산이 어때요? 이게 소비보다 더 많죠. 지금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이 잉여 생산 제품이니까 이거를 폐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걸 어때요? 수출합니다. 어디로? 후발 선진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제품들이 일로 수출하게 되죠. 우리 스마트폰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기억나기로 2007년도였을 겁니다. 2007년 정도에 7년? 2007년. 그 정도예요. 어쨌든 연도수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에 이제 애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개발했다라고 해서 국내 뭐 도입하는지 마는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지금에서야 이렇게 파퓰러하게 모든 사람들 뭐 저희 아버님도 80세인데 스마트폰을 현재 쓰고 계신데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PDA를 썼었는데 PDA는 엄청나게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PDA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컸죠. 오히려 PDA에 나왔던 뭐 블랙베리라든지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훨씬 더 좀 많이 팔리기도 하고 유용했었지 PDA는 좀 실패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PDA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렉탱글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PDA도 이렇게 뭐 스마트폰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제 모니터가 있고 뭐 밑에 키보드가 있고 하는 이런 이 PDA였습니다. 뭐 팜도 있었고 뭐 HP도 만들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엄청 히트 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하고 별로 유용하지 못했어요. 유용한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PDA의 안 좋은 추억 우리 왜 속담에 소뚜 꽁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 꽁보고 놀란다고 그죠? 그래서 별로 이게 그냥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뭐 피처폰 우리가 지금 이제는 피처폰이라고 해서 과거의 어떤 그 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처폰도 뭐 엄청나게 진화했잖아요. 뭐 슬라이드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나갈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SK에 있는 전략본부장이 스마트폰 도입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어디서 도입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KT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KTF 그때 당시에는 KT. 그래서 오히려
KT에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하고 했을 때 이 소비가 갑자기 느는 걸 보고 SK에서 부랴부랴 급하게 다시 전략을 선회해서 스마트폰을 KT보다 한 7, 8개월 정도 늦게 국내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유학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 미국에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뭐 망을 뚫어달라 뭐 이러면서도 뭐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선진 제품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소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갭만큼을 수출하게 되고 그 수출을 후발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닌 후발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선진국들이 그에 대해서 하게 되죠. 소비는 후발 선진국이나 뭐 미국에 있는 선발 선진국이나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한 시점에 거의 이 소비는 일어나요. 하지만 후발 선진국은 이 기술력이 아직까지 이제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후발이기 때문에 이 소비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일어나지만 생산은 좀 더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생산은 좀 더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만큼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가져와서 쓰고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앞서 제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산과 수급이 이렇게 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더 좁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는 생산이 이렇게 저조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이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생기고 하게 되면 생산도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생산이 늘어지면서 생산, 그러니까 소비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 뭐 이상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지점을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수출로 다시 넘어가고 소비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면 요 남는 잉여한 제품들이 다시 수출하게 되죠. 그리고 앞서 선발 선진국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이 늘다가 이쪽에서 이제 생산이 갑자기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 선진국에서 생산이 훨씬 더 늘게 되니까 여기서는 생산이 아무래도 줄게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고 하나에 이렇게 링크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줄고 여기는 생산이 다시 늘게 되니까 수비는 계속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 이어지니까 또 이만큼이 또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또 가져다가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과 일본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는 지금 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일본이 뭐 자동차며 뭐 전자제품들을 더 많이 자기네는 내국 내수는 1억 명 정도밖에 안 내고 생산이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효율성 뭐 이런 것들 따져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 역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갑니다.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소비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유사한 시점에서 소비는 쭉 일어나고요. 소비는 일어나는데 앞서 생산은 어때요? 그러니까 앞서 선진국에 대한 패턴들도 보면 선진국에 대한 소비도 이렇게 일어나고 거기보다 더 많아지고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들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소비는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야 또 이해하기 더 쉽겠죠. 저 이 기능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색깔을 바꾸는 기능도 이렇게 똑같이 거의 생산도 일어나는데 이 마우스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판서가 아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산이 일어나니까 그죠? 생산이 일어나고 여기 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부족한 요만큼을 여기서 이제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또한 더 생산되는 부분은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요만큼 여기서 보이는 이만큼은 이제 그 초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부족하니까 어쨌든 계속 수입을 받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비보다는 생산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로도 수출을 하고 여기에서 수출하는 잉여 제품들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도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성장 제품, 이 전체를 제품 수명 주기라고 이제 단계라고 보면 여기 이제 신제품일 경우고, 여기 이제 성장 제품, 그리고 이게 표준화된 제품, 이게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나오고 나면 표준화된 제품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성장 제품의 뭐 중후반 시절부터 생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이때 성장 제품도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 제품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진국에서 공장이 이전해 옵니다. 그죠? 예. 선진국에서 공장이나 기술들이 이전해 와서 여기서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트남의 삼성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공장들이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은 성장 제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삼성,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죠? 그 제품들이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전 국가 수출의 30%를 지금 삼성 핸드폰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산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해서 생산이 지금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여기 수출하는 게, 예, 베트남의 수출의 30%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 수출한 제품들이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진국이나, 후발 선진국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표준화 제품이 되어서. 그래서 스마트폰은 표준화된 제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이거를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폴더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기능들을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